네, 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서 마치면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떤 수익률 R은 우선 첫 번째, 기대하는 부분과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내가 뭐 이건 어떤 것에 투자를 했든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투자했으면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위험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체계적 위험이 되겠고, 내가 어떤 특정 회사 아니면 어떤 특정 금융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자만 받을 수 있는 위험, 그런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다. 이렇게 결국 R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 R은 기대하는 것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구나 라는 공부를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또 이어서 배울 분산 투자라는 것과 바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첫 번째로는 어떤 한 주식에 몰빵했을 때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개에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네 개에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6개, 8개, 10개, 20개 쭉 늘려서 1000개까지 이렇게 각각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한 개의 주식으로만 몰빵했을 때는 표준 편차가 49, 거의 50%죠. 그런데 지금 2, 4, 6, 8 이렇게 한 30 요쯤 가니까 표준 편차가 상당히 줄어서 20%까지 줄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1000개까지 늘리면 20% 이하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런데 대략 한 30개 정도까지 분산 투자를 했으면 거기부터는 이제 분산 투자 잘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왜 하냐면 여러 자산의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의 일부, 분산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체가 총 위험이라고 하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분산을 하면 표준 편차가 확 줄었죠.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표준 편차가 확 줄죠. 그런데 30 이상 이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이제 그 효과는 적어지는 모습을 아까 볼 수 있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 30개 정도 이상 하면 이렇게 분산 가능한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 위험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위험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석, 민기, 태연이, 동진이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진이, 자, 잘 보시면 분산 투자를 한 30개, 20개 정도 30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가 확 줄어드는 모습, 좀 안정적인 연도별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래서 한 30개 정도 넘어가면 이제 분산 투자가 우리가 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분산 투자를 많이 해도 여기 지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까 1번이랑 2번 지금 거 합치면 분산은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다. 그리고 위험의 일부분은 분산이 가능하지만
요 부분은 위험이 분산이 가능하지만 요 부분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내가 뭐 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개별 위험 자산의 일부 위험을 분산시켜서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거할 수 없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이 분산 투자를 미국 뭐 주식 사고 무슨 동남아시아 거로 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지구에 있으면 어쨌든지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어떤 특정한 회사, 어떤 특정 주식, 어떤 특정 금융상품의 비중은 내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분산 많이 할수록 줄어드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분산 가능한 위험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구상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 위험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피할 수가 지구인이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종류, 한 30개 초과로 분산 투자를 했다면 그러한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은연중에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분산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들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고 이거는 다른 전공 서적을 다른 어떤 재무관리 서적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분산 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랑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또 체계적 위험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시장 위험, 거시경제 위험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은 또 같은 말로 뭐가 있냐? 분산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유자산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이 위험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같은 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체계적 위험이랑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같은 말들이 있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분산 투자가 아무리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그런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게 되냐?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한 30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면 체계적 위험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 이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이 큰 건가 작은 건가를 보여주는 표시를 해주는 어떤 숫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13.6에서 배우는 베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산을 한 포트폴리오에서는 결국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베타다. 그래서 우리는 13.6에서는 이 베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의 존재를 하게 되고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다.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라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분산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체계적 위험에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비체계적 위험은 이거는 공짜로 그냥 내가 한 개 투자할 거를 30개로 이렇게 나눠서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거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니까 분산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보상을 더 주진 않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위험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니까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체계적 위험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적 위험이 얼마만큼인지, 뭐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타가 되겠습니다. 혹은 베타 대수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베타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다 넣어. 뭐 생각할 수 없는 뭐 금융상품, 우리가 예측 못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 다 넣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금융상품을 넣은 이론상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런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1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평균적으로 1, 베타 1을 갖고 어떤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0.5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이 100만큼 오를 때 이 포트폴리오는 50만큼 오르는구나. 시장이 100만큼 떨어질 때 이 포트폴리오는 50만큼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에 반만큼씩 하는구나 라는 게 베타가 0.5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2인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100 오를 때 이 포트폴리오는 200이 오른다는 거고, 시장이 100 떨어질 때 이 포트폴리오는 200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 1.0이라는 베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다 넣은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이다.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의 대체로 우리가 뭐를 그냥 쓰냐면,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이다 하면 그냥 코스피를 쓰고, 미국 주식시장이다 하면 그냥 S&P 500, 뭐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그 1.0 베타의 기준으로 뭐를 쓰냐? 그냥 니케이 225 지수. 그렇게 그냥 어떤 인덱스, 코스피 같은 거를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신하는 걸로 현실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애플이라는 회사의 베타가 1.44고 코카콜라의 회사 주식의 베타는 0.74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코카콜라는 애플보다 조금 덜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00만큼 오르면 애플은 144만큼 오른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카콜라는 74만큼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때도 애플은 더 떨어지고 코카콜라는 덜 떨어진다.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뭐 우리나라 회사로 얘기를 하면 뭐 LG 생활건강 같이 뭐 생필품 만드는 회사들, 뭐 치약, 뭐 비누, 폼클렌징 그런 거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뭐 내가 평소에 치약을 뭐 10g 쓰는데 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치약 아껴 써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수익이 조금 그때는 적으니까 뭐 지금 약정 다 됐어도 그냥 스마트폰 몇 개월 더 쓰고 경기 좋아지면, 아니면 내 수입이 조금 좋아지면 바꿔야지 하고 그냥 미루잖아요, 소비를. 그러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들은 요 생필품에 비해서는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경기가 좋으면 더 소비가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소비가 확 줄고 그래서 1보다 큰 거고 여기 코카콜라가 1보다 작은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먹고 뭐 씻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1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런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식을 투자를 하면 뭐 이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조금 뭐 이렇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하락폭이 좀 적고 경기가 좋아져도 상승폭이 좀 적고 뭐 그런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의 뭐 전문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계산을 하는 방법도 이제 여기서 새로 배우는데 뭐 이렇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의 반은 애플에 나머지 반은 코카콜라에 투자를 한다 하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 0.5, 0.5를 넣고 애플의 베타 1.44, 코카콜라의 베타 0.74 그냥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내가 반반 이렇게 애플하고 코카콜라에 나눠서 투자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베타는 1.09구나. 그냥 앞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신 것처럼 그냥 비중 곱하기 수익률, 비중 곱하기 그거 해가지고 그냥 쭉 더하면 그냥 이렇게 총 베타,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3.6을 보면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A, B, C, D에 각각 나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체는 내가 만만큼을 투자를 한 거니까 먼저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 만분의 1000, 만분의 2000, 만분의 3000, 만분의 4000이니까 10%, 20%, 30%, 40%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여기 지금 8, 12, 15, 18이라고 계산해서 주어졌으니까 8, 12, 15, 18을 넣으면 요렇게 A, B, C, D에다가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4.9%가 나온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10%, 20%, 30%, 40%를 넣고 여기 지금 주식 A의 베타, 주식 B의 베타, C, D의 베타가 각각 나와 있으니까 여기 A 베타, B 베타, C 베타, D 베타를 넣어주면 이 전체 포트폴리오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의 전체 베타는 1.1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오르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더 떨어지는 포트폴리오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13.45에서 6을 넘어오면서 조금 빨리 왔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다?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특정한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직면하는 리스크는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분산 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점점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체계적 위험 혹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에만 나는 노출이 된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그런 분산 불가능한 위험 혹은 체계적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가 베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